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2편 채권의 제1장과 제2장의 제1절의 내용입니다. 채권편의 시작 부분입니다. 민법전의 순서로 보면 제2편은 물권이지만 그 전에 채권편을 먼저 공부할 것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이유를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1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다면 제2편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제1장 총설입니다.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민법 채권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채권편은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구분해 보면은 1장은 총칙, 그리고 2, 3, 4, 5장은 각칙,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칙을 다시 한번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이 2장은 계약에 관한 내용이고 3, 4, 5장은 계약이 아닌 거, 비계약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것을 약정 채권 관계, 또 이것을 법정 채권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또한 이 부분은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이고, 이 부분은 비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채권의 효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사항을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채권의 본질적 효력인데요. 채권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이렇게 본원적 효력과 강제력을 들 수 있습니다. 본원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력, 이에 응해서 채무자가 이행한 급부의 결과를 보유하는 효력, 즉 급부 보유력, 이 두 가지를 포괄합니다. 급부 보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이행한 결과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제력이 인정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예를 들어서 강제이행,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이 채권의 강제력의 표현입니다. 이 채권의 강제력은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어떤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소구 가능성이죠.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가능성,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채권은 이와 같이 본원적 효력과 강제력 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강제력에 문제가 있는 불완전한 그런 채권이 있는데, 이런 것을 불완전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강제력 중에서 소구 가능성이 없는 그런 채권을 자연채무라고 하고, 소구 가능성은 있지만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켜서 책임 없는 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관념입니다. 이 채무불이행의 의미에 관한 논의는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이해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개념에 대해서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390조의 문헌에 의한다면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에서 현실을 뺐을 때 이것이 0보다 큰 경우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의 개념에 대해서 포괄적 일반주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 한국의 주류적 학설은 채무불이행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독일 민법학의 영향입니다. 독일 민법전은 2002년에 대폭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에 독일 민법은 우리 민법 제390조와 달리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반적 개념 대신에 이행불능, 이행지체 이런 식으로 한정적 열거를 하는 그런 입법 형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독일 민법전 개정 전에도 독일 민법학에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만이 인정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 두 유형으로 포섭되지 않는 영역을 인식하고 이것을 불완전이행이라고 명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이 두 가지는 민법전에 규정이 되어 있었던 거고 이것은 보충적으로 만들어낸, 고안해낸 개념이죠. 이렇게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채무불이행에 관한 모든 상황들을 포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한정적 3유형론이다. 이렇게 일컬었고 이 개념 체계는 일제강점기 이래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서 일반적인 개념 체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민법 제390조는 그 문헌으로 보나 개통으로 보나 독일 민법전과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제390조의 문헌과 입법 개통에 부합하는 그런 해석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채무불이행의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채무불이행의 개념을 한정적 3유형론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채무불이행의 대표적인 유형이 이렇게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점, 이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우선 이행지체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이행기에 이행행위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행기에 이행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요건은 이행기가 어떻게 정해졌느냐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행기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지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불확정적인 방법으로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한 것을 안 때로부터 지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한이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 387조 2항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가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 민법전이 기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한이 아니라 이행기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부관이죠. 예. 조건과 기한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부관으로서의 기한이 아니라고 하는 점, 이 점을 하나 유의하시고요. 두 번째, 종래 학설에서는 이행지체의 요건에, 이행지체 자체의 요건에 위법성과 귀책 사유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위법성과 귀책 사유는 이행지체 자체의 요건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라고 봐야 되고, 이 위법성과 귀책 사유는 이행지체에 대한 제재 수단 중에서 위법성과 귀책 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같은 거, 이런 것의 요건이라고 하는 점,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키는 등의 신뢰 배반 행위가 있다면 아직까지 이행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지체 시점이 앞당겨지게 되죠. 네, 388조의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으로 이행불능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입니다. 즉 채권 성립 후에 불능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행불능의 판단은 거래 통념에 의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불능에 한하지 않고 일반 거래 실정에서 이해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면 그것도 이행불능입니다. 그리고 이행불능의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행기 이전에도 불능이 확정적이라면 이행불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위법성과 규칙사유 문제, 이것은 이행지체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즉 위법성과 귀책사유는 이행불능 자체의 요건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불완전 이행입니다. 우선 의미와 유래를 보겠습니다. 이 불완전 이행은 이행불능, 이행지체와 더불어서 한정적 3유형론을 이루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입니다. 이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학설이었지요. 이 불완전 이행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민법 전 입법 당시의 기본 구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독일민법의 기본 구도는 채무이행의 결함은 이행불능, 이행지체, 담보책임, 특히 하자담보책임,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로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세 가지 어디에도 편입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죠. 매도인 A가 매수인 B에게 말사료로 옥수수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옥수수가 아닌 다른 열매가 들어있었고 그 사료를 먹은 말이 죽었습니다. 자, 이 사례를 해결하기에 독일 민법의 기본 구도, 이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한계냐? 그걸 좀 말씀드리면은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행불능,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B가 입은 손해, 즉 말의 사망, 이것은 A가 무슨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죠. A의 적극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불능, 이행지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담보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독일법상 하자담보 책임의 원칙적인 효과는 해제와 대금 감액입니다. 해제와 대금 감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된 말의 죽음, 이것은 그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지요. 계약이, 즉 계약을 통해 추구하려던 이익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과거에 한국민법학은 이 독일의 불완전 이행론을 수용해서 채무불이행의 개념을 한정적 3유형론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타당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불완전 이행 개념이 등장한 것은 입법상의 흠결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우리 민법 제390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 조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런 식의 한정적 열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 민법 제390조는 독일 민법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독일에서 입법 흠결을 이유로 등장한 불완전 이행론을 수입하면서 그 근거로 제390조를 드는 거, 이것은 일종의 넌센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채무불이행론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불이행의 유형이 아니라 채무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채무자 측의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범위 등 실제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항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보겠습니다. 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강제력의 표현이죠. 이 제재 유형을 나눠 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권 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제재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관계의 파기를 전제로 한 제재가 있습니다. 존재를 전제로 한 제재에는 강제이행, 손해배상, 대상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겠고, 파기를 전제로 한 제재에는 해제, 해지 이것이 있습니다. 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핵심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핵심이 이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물론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를 제재해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의 인격적 자유에 결정적인 제한을 가하면서까지 채권자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도의 목적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이지만 그 한계는 채무자의 인격적 자유의 존중이라고 하는 점, 이 두 관념을 항상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채무불이행의 영역에서 늘 유의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채무자의 인격적 자유 존중과 관련해서 이러한 법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서양 속담 중에 말을 물가에까지 데려갈 수는 있어도 말에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이 있죠. 이 속담도 이와 비슷한 취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인격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 이 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구체적 유형을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강제이행입니다. 강제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채권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강제이행에 있어서 이 귀책사유, 이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제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이지 무슨 책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강제이행의 종류를 볼까요? 강제이행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차례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접강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가 B에게 갑이라고 하는 물건을 인도해야 할 채무가 있는데 A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B가 법원으로부터 집행 권한을 받아서 강제로 갑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는 경우, 이것이 직접강제의 예입니다. 대체집행은 이런 겁니다. 시설물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 스스로 건축을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건축하도록 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이것이 대체집행의 예입니다. 간접강제를 볼까요? 채무자가 임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하루에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압박을 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급부 내용을 실현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식, 이것이 간접강제입니다. 이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인격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장 우려되는 강제이행의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강제이행의 순서입니다. 순서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집행은 직접강제가 불가한 경우에, 또 간접강제는 대체집행이 불가한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 해석론은 누구도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채무자의 인격 자유에 대한 압박 정도가 심하게 되는 거죠. 이 인격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간접관계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떤 구제책이 있을까요? 강제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 예컨대 손해배상과 같은 그런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관계입니다. 강제이행을 실현했다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89조 4항의 규정입니다. 강제이행에 의해서 원래의 채권의 내용이 실현되더라도 손해가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이행기가 지나서 채권이 실현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지연배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이행에다가 지연배상이 병존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책임법적 제재입니다.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이 책임법적 제재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적용 범위가 가장 넓은 그런 제재이죠. 이에 관해서 우리 민법 제390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손해배상의 원칙적인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후속해서 몇 가지의 중요한 부속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에 관한 주요 규정은 불법 행위 책임의 준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손해배상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요건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해입니다. 손해의 발생, 이것은 손해배상의 제1차적 요건입니다. 손해가 없다면 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손해라고 하는 것은 가해 행위가 없었다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가해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현재의 이익 상태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른바 차액설, 이것이 손해의 개념입니다. 손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특수한 규정이 있죠.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당연히 손해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행기 이후부터 이자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해의 종류입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재산적 손해가 아닌 것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비재산적 손해 중에는 정신적 손해도 있는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이것을 위자료라고 하죠. 이 390조의 손해배상에 위자료도 포함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 규정은 없지만 통솔과 판례는 제390조의 경우에도 정신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보통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즉 정신상의 손해는 제393조 제2항이 정하는 특별 손해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특별 손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잠시 후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으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입니다. 적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를 말하는 것이고,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있어서 이익의 획득이 방해됨으로써 입는 손실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라고 하면 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귀책사유 요건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경우이고, 과실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 고의과실, 즉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자기에게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귀책사유가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이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상적 과실은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 과실은 행위자 개인을 주의 의무의 기준으로 해서 과실 유무를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사회 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과실 판단의 대상이 된 사람, 그 사람과 같은 업무,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추상적 과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구체적 과실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상적 과실에 의하게 되면 만약 행위자가 그와 동일한 업무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인식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겠죠. 반대로 동일한 업무 직무에 종사한 사람보다 인식 능력이 높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겠죠. 이와 같이 추상적 과실 기준에는 구체적 개인과 과실 기준 사이에 틈이 있게 됩니다. 이와 달리 구체적 과실은 과실 판단의 대상이 된 사람, 그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틈이 존재하지 않죠. 이런 이유에서 구체적 과실은 추상적 과실보다 책임을 경감하는 경우다라고 이해합니다. 이 규책 사유는 당사자의 합의로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습니다. 사적 자치 원칙의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명문으로 경감 또는 가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695조 또 392조 이것이 규책 사유의 경감 가중에 관한 명문 규정입니다. 이 법정 대리인,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해서 이행하거나 또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이행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 또는 이행 보조자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에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하면은 이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봅니다. 391조의 규정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서비스로 채무자 본인이 이익을 얻는다면은 그로부터 발생한 불이익도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다음으로 위법성 요건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에서는 이 위법성 판단이 소극적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은 당사 사이에서 법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계약이 당사 사이에서 법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는데 사적 자치 원칙을 달리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을 정당화하는 사유, 이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요.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이런 것들이 그 예입니다. 다음으로 인과관계입니다. 가해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의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법적 제재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의 방법입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제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금전배상주의의 근거는 채무자의 인격적 자유 존중입니다. 채무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의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의 인격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 이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약속 장소에
제 시간에 나오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리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 중에 다른 질병에 감염되어서 결국 사망했다. 이런 사례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소 과장된 사례이긴 하지만은 채권자의 사망 원인의 출발점은 채무자가 채무이행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채무자는 어디까지 배상을 해야 할까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그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 민법 제393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393조의 계통은 프랑스 민법, 영국 판례, 일본 민법 이런 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93조 1항은 통상의 경험칙상 통상인이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손해, 이것을 통상손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통상인의 경험칙을 벗어난 것이어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고 채무자가 그것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손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 손해입니다. 이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정신적 손해는 특별 손해로 보는 것이 통솔과 판례라고 하는 점 앞에서 공부했죠. 이 393조의 개통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통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입니다. 제393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했다면 다음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손해배상은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전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손해를 넘는 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죠. 네, 이런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연배상액과 전부배상액을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연배상은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 형태이고 전부배상은 이행불능에 대한 배상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행지체의 경우라도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거나 채권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불능에 대한 배상 형태인 전부배상으로 갈 수 있다.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395조의 규정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부배상액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 의미가 뭘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가 간 물건의 소유자인데 B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은 3천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행기는 5월 1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2달 후인 5월 1일 날 A와 B가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A가 C와 다시 이중으로 계약을 4월 1일 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대금은 3,500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A가 C와 이중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행기는 마찬가지로 5월 1일로 약정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A가 이 C에게 이행을 했습니다. 즉 A가 가비단 소유권을 C에게 이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A가 C에게 이행을 했다면 B는 A에게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안에서 A, B에 대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전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 사안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 되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손해가 있는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손해는 A, B에 대한 채무의 이행기, 즉 5월 1일, 이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갑의 시가가 얼마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갑의 시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해서 가령 3,500만 원이라면 B에게 500만 원의 손해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 배상액입니다. 왜냐하면 A가 B에게 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면 B는 5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5월 1일을 기준으로 갑의 시가가 3천만 원 이하라면 B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득공제입니다. 채무자가 물건 인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동시에 그 물건을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다고 하면은 그 절약된 비용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실상계입니다. 가령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피해자에게도 그 손해 발생의 30%의 과실이 있다면 이것을 고려해서 배상액은 700만 원으로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득공제 사유와 과실상계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한 후에 이득공제를 합니다. 다음으로 중간이자의 공제입니다. 가령 직장인이 채무불이행의 피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해서 장래 받게 될 급여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재 시점에서 산정하는 경우에 장래 취득 예정액에서 그 사이에 중간이자를 공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공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이자로 인해서 부당한 이득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간이자 공제 방식으로는 단리계산법과 복리계산법이 있는데 단리로 공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겠죠.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이 드러난다든가 손해액의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을 한다면 그러한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다면 채권자는 예정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은 실손해가 예정 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구별해야 할 것으로 위약벌이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불이행 자체에 대한 벌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그와 별도로 위약벌로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과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비해서 이루어진 약정을 총칭해서 위약금 약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위약금 약정의 성질이 증명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자의 대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A가 이 비소유의 갑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중에 C가 이 갑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A의 과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B가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갑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았다면 손해배상을 한 A는 종전의 B가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지위, 즉 소유자의 지위를 대위해서 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것이 손해배상자의 대위이고 이 제도는 손해배상 채권자가 이중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상 청구권을 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A가 간 물건의 소유자인데요.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갑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해야 될 채무를 지고 있는데 아직 인도하기 전에 C가 이 갑에 대한 이 갑을 멸실시켰습니다. 그러니까 C의 과실로 갑이 멸실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 사안에서 C는 과실로 해서 타인 즉 A의 소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A는 C에게 750조에 기해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안에서 B는 A에게 이 A의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을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B가 A에게 청구하는 이 권리, B의 A에 대한 권리 이것을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데 학설 판례상 이견이 없습니다. 대상 청구권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대상 청구권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중에서 원래의 채권 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의 채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이 대상 청구권은 대상, 즉 이행불능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이것을 양도할 것을 청구하는 채권적 권리이지 그 권리 자체가 채권자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의 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제재였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해지는 계약관계의 파기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입니다. 강제이행, 손해배상, 대상청구권 등의 제재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 계약이 아니어도 적용되지만 해지는 계약에 기한 채권관계에서만 문제됩니다. 민법도 해지를 계약의 장에서 규정합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종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같이 다루겠습니다. 해지는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해지는 동일한 법적 토대를 가지지만 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제는 매매계약과 같은 일시적 계약의 위반 시에 계약을 소급적으로 파기하는 것임에 반해서 해지는 계속적 계약, 임대차 계약 같은 것을 예로 들면 되겠죠. 이 계속적 계약에서 일부는 정상적으로 이행되었고 특정 시점 이후부터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계약 위반 시점 이후부터 장래에 향해서 계약 관계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해지의 법적 성질입니다. 해제권, 해지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민법은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성권의 일반적 특질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해지는 계약을 처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지권은 계약 당사자와 같이 해당 계약의 처분권자에게 귀속합니다. 이 해지권의 불가분성도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사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그 전원에 대해서 행사한다. 이것이 해지권의 불가분성입니다. 이것은 이론적 이유보다는 현실적 이유에 근거합니다. 즉 다수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 누구와의 관계에서는 계약이 해지되고 또 누구와의 관계에서는 계약 관계가 존속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 관계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사 개념과의 구별입니다. 먼저 합의 해제,
해지와의 구별입니다. 이것은 계약 위반과 무관하게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계약 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합의 해제 해지와 구별해서 543조 이하의 해지를 법정 해제, 법정 해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실권 약관인데요. 이것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또는 계약 체결 후에 특약으로서 당사자 중 1인이 위약할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입니다. 다음으로 약정에 의한 해지권의 유보입니다. 이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방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지라는 점에서 법정 해지와 유사하지만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제권의 발생을 보겠습니다. 해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제재입니다. 해제권의 발생은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는 시각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은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경우이죠. 네, 그래서 이행불능은 즉각적인 해제 사유입니다. 다음으로 이행지체입니다. 두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일반적인 원칙적인 경우입니다. 이행지체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상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취득합니다. 최고와 상당 기간의 경과, 이런 요건이죠. 이 상당 기간이 지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즉 이행불능과 같게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최고의 상황 전환효를 얘기했었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특수한 경우로서 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최고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죠. 두 번째, 결혼 청첩장 제작 행위와 같은 정기 행위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청첩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들 두 경우는 단순한 이행지체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최고와 상당 기간 경과라고 하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채무불이행의 경우입니다. 민법이 해제권의 발생 원인으로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제 사유가 이들 두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이 기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관건은 해당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할 만한 정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입니다.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할 만한 정도라고 한다면 이행불능에 준해서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고,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어서 구속력을 부정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면 최고 상당 기간, 이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해제권을 취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제권의 소멸입니다. 먼저 형성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입니다.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로 소멸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제권 특유의 소멸 사유인데요. 우선 최고와 상당 기간의 경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해제권자의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 행사 여부를 최고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최고의 상황 전환효를 얘기했었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 이행으로 수령한 목적물의 반환과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물건의 훼손, 변경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수령한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와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면 해제권의 묵시적 포기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제 효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원상 회복입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이 없었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 즉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집니다. 이 원상 회복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 대상이 금전인 때에는 그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인데요. 해제와 손해배상은 병존할 수 있습니다.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남는 손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문제입니다. 해제에 따라서 원상 회복을 한다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법률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의 권리를 해할 수 있지요.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민법은 제3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제 효과에 관한 이론 구성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매우 복잡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만 이 강의에서는 아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직접 효과설이 있습니다. 이 설은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학설의 장점은 이 비소급표를 본질로 하는 해지, 이것과 해제의 차이를 명백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반면에 이 학설의 단점은 해제와 손해배상의 병존을 규정하고 있는 이 551조, 이걸 설명하기에 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해제에 의해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의 법적 기초가 모호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청산관계설입니다. 이것은 해제에 의해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는 계약관계의 청산을 위한 새로운 채권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해제의 주된 효과인 원상회복을 해제로 인해서 창설되는 청산관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학설에 의하게 되면 해제와 손해배상의 병존을 규정하고 있는 이 551조, 이걸 설명하기에 편리하죠. 그렇지만은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고 있는 이 550조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학설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청산관계설은 민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해지의 비소급표를 정하고 있는 550조, 이것은 해제의 소급표를 내포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청산관계설의 입장에서 보면은 548조 1항 단서 뭐였습니까? 제3자 보호 규정이었죠. 이 규정은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제 소급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제로 인해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 직접 효과설에 의하더라도 551조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계약에서 정해진 원채무일 뿐이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야기된 손해와 그 배상은 해제와 별개의 문제로 관념한다면 해제에 의한 계약관계의 소급적 소멸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해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해지 일반입니다.
우리 민법은 해제와 병렬적으로 해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해지권은 형성권이라고 하는 점, 또 해지권의 불가분성, 해지와 손해배상의 병존, 해지권의 비소급표, 뭐 이런 것이 이 명문으로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해지권의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해지권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계약 위반 일반의 경우입니다.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과 같은 이런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640조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임대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640조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것이 두 번에 달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속적 계약 특유의 해지 사유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해지의 자유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는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인데요. 계속적 계약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계약관계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다음으로 채권자 지체입니다. 우선 개념을 볼까요?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A가 B에게 물건 인도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 약정된 물건을 제대로 준비해서 B의 주소지에까지 갔는데 B가 이 물건을 수령하지 않아요. 그러면 A는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A가 그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과실도 없이 물건이 훼손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보관하느라 부가적인 비용이 들 수도 있지요. 이 경우에 모든 후속 결과들을 A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채권자 지체입니다. 이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이 법정 책임설과 채무불이행 책임설의 대립이 그것인데요. 이 법정 책임설은 이 채권자 지체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특별히 인정된 제도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 지체의 효과도 법률에 정해진 것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채무불이행 책임설은 채권자에게는 이 채무자가 제공한 급부를 수령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채권자 지체는 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학설에 따르게 되면은 이 채권자 지체의 효과는 법률이 정하는 것 외에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인정되는 여러 제재들도 아울러 인정되겠지요. 자, 어느 학설이 타당할까요? 이 평가를 하기 전에 채권자 지체에 대한 기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점의 전환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채권자 지체는 변제를 수령하지 않은 채권자를 제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변제 제공을 한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채권자 지체와
채권자의 협력 의무 위반, 이 두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협력 의무 위반은 채무 불이행의 일종입니다. 이어서 이 채권자 지체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에 의한 변제의 제공입니다. 변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권 소멸 쪽에서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 변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변제의 문턱까지 간 것으로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변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지체의 핵심 요건이죠. 왜냐하면 채권자 지체는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까요. 두 번째, 채권자의 수령 거절 또는 수령 불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채권자의 귀책 사유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물음 표시를 제가 해놨죠. 채무불이행 책임설에서는 이걸 요구합니다. 이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채권자 지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자를 제재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채무의 내용상 채권자에게 수령 의무가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 측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죠. 있고 채권자에게 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의 귀책 사유가 요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채권자 지체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채권자 지체의 효과인데요. 채권자 지체의 효과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집니다. 즉 채무자의 주의 의무가 경감되죠.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로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공탁권의 발생, 또 대가 위험의 채권자 부담, 이런 내용들도 채권자 지체의 효과에 해당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관계된 곳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제3자의 채권 침해입니다. 채권은 채무자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X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B의 행위로 인해서 A가 X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A의 채권자 X가 이 B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때 이 X의 B에 대한 이 손해배상 문제, 이것은 계약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이죠. 왜냐하면 X와 B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요. 자, 이 X가 B에게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상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이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는 종래 학설에서 특별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논쟁의 원인은 독일 민법의 영향입니다. 독일 민법에 따르면 권리 침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의 권리는 물권, 인격권과 같은 절대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권이 아닌 채권과 같은 상대권, 이 채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독일 민법에서는 논쟁이 불가피하죠. 자, 그런데 한국민법 750조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권리 침해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또 일반 조항주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채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근거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7조 50조가 정하는 요건을 판단하면 그것으로 필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3자의 채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되느냐와 관련해서 이 성립 요건, 이것은 일반적인 불법행위 성립 요건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요건 중에서 위법성 문제에는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성, 배타성을 가지는 물권은 그것을 침해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성을 띠게 되지만 상대성, 비배타성을 가지는 채권은 사정이 다릅니다. 채권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와 동일한 내용의 채권 관계를 설정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라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복수의 채권자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을 넘어야 가령 해당 행위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정도가 되어야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와 방해 배제 청구, 여기에 관해서 약간의 논의가 있는데 이 논의에 대해서는 보충 학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책임재산 보전 제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채권의 효력은 종국에 가서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즉 책임재산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왜일까요?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강제이행, 손해배상 같은 제도를 사용해서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할 것인데 이 채권의 최후 보루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죠.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운용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 운용에 간섭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재산 보전제도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이 권리, 이것과 채권자 보호, 이것의 균형점에 있는 제도다. 이렇게 요약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채권자 대위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에 대해서 채권이 있고요. 또 B는 C에 대해서 채권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이 채권자 대위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렇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가 C에 대해서 이렇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A가 B를 대신해서 B의 C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이것이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요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실질적 요건 중에 채권자 측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위 채권자의 채권 보존의 필요성입니다. 이 채권 보존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무자력
즉 채무를 변제하기에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상태를 말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이 무자력 요건에 대해서는 약간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판례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보존하려고 하는 채권, 즉 피보존 채권이 처음부터 금전 채권이거나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궁극에 가서는 금전 채권으로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 한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죠. 그런데 그 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이 아닙니다. 학설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채권자 대위권의 전용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자 대위권의 전용의 예를, 사례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가 갑 토지의 소유자인데요. 이 갑에 대해서 A가 B와 계약을 체결했고 또 B가 C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 명의는 A에게 아직 등기 명의는 A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C는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B를 대위해서 A에게 나의 채무자인 B에게 갑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주시오라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B 명의로 등기가 되면 C는 B를 상대로 해서 등기 이전을 청구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이 사안에서는 B죠. 이 B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닙니다. 다음 요건은 이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행기에 있지 않은데도 채권자 대위권을 인정한다면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겠죠. 다음으로 채무자 측의 요건입니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다면 채권자가 간섭할 수 없죠. 다음으로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입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일신전속권은 이 채권자 대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일신전속권의 행사 여부는 원 권리자인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은 채권의 공동담보로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으로 이 채권자 대위권의 이 형식적 요건을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채권자 취소권과 달리 재판상 행사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재산의 원칙적 운용권자인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이익 보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대위권의 객체가 보존 행위인 때에는 이러한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이것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채권이 있고 B가 C에게 채권이 있다. C가 제3채무자인 이런 경우인데 A가 이 C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B에게 통지했다면 그 후에 B가 C에게 채무 면제를 했다 하더라도 A와의 관계에서는
B의 C에 대한 채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 대유권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A의 채무자 B, B의 채무자 C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A가 C에게 채권자 대유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C가 A에게 이행하는 것이 아니죠. C가 A에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C는 B에게 이행해서 B의 일반 재산을 보강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채권자 대유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우선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보겠습니다. 우선 개념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A에 대해서 B가 금전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에게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갑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C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A, B에 대한 채권은 공허해지죠. 이와 같은 경우에 A가 이 B, C 간의 이 양도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재산을 B의 책임 재산으로 돌려놓는 거,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은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이 사안에서 A를 취소 채권자라고 하고 B를 채무자라고 하고 C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B와 C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를 사회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C가 D에게 다시 갑재산을 양도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전득자라고 합니다. 이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 대유권보다 더 심각하게 채무자의 재산 운영권을 간섭하는 권리죠. 왜냐하면은 채권자 대유권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이행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채권자 취소권은 뭡니까?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 법률행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 운영권을 더 심각하게 간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도록 하고 그리고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의할 것은 이 B와 C 사이의 이 사회행위, 이것이 꼭 무효일 필요도 없습니다. 유인 행위에 대해서 간섭한다라고 하는 점, 이 점까지 생각한다면은 채권자 취소권을 이 재판상 행사하도록 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요건을 보겠습니다. 우선 피보존 채권의 존재입니다. 당연한 요건이지만 피보존 채권, 즉 취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이것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보존 채권의 성립 시기 문제입니다. 이 취소 채권자의 채권은 취소 대상인 사회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에 채무자의 자력을 신용의 기초로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특정물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취소권은 사회행위를 취소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 해서 취소 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존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이 보존채권, 이것은 불특정물 채권,
특히 금전 채권입니다. 다음 요건은 이 사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행위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해당 행위를 함으로써 이 일반 재산이 감소해서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채무자의 행위만이 취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령 채무자를 위해서 자기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사람, 이런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이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이것은 채무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재산적 행위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혼인, 입양, 상속의 포기 승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그 행사 여부를 채무자 자신의 자유의사에 맡겨둬야 하는 행위이죠. 이러한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 합의 이혼 시에 행한 재산 분할, 이것은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회의사입니다. 이것은 주관적 요건이죠. 이 사회의사라고 하는 것은 해당 행위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사는 채무자, 수익자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사회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합니다. 이 채권자 취소 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채권자 취소 소송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채권자 취소권의 효과로 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한 후에 회복된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로부터 임의변제를 받거나 임의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상대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사유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그 무효가 되는 범위는 채권자 취소 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 참가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문제의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의 채무자 B가 있는데 B가 C와 사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B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회행위의 대상이 갑부동산이라 한다면은 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가 C에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가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얘기죠. 자,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한 A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갑토지의 소유권이 B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C가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다만 A는 집행권원을 얻어서 C 소유로 되어 있는 갑토지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채권자 취소 소송이 행사된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게 되죠. 이 점에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을 가집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긴 내용이었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